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함경남도 해산시 압록강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강변을 따라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봄이면 강가에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물소리가 시원했죠.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 가던 그 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집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명절이면 어머니가 손수 두부를 만드시고 김치를 담그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라디오에서 들은 대로 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매일같이 외쳤으니까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대 중반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배급이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늦어지더니 나중엔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올해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셨지만 저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급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 한 톨 없이 말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장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쌀이나 옥수수를 비싼 값에 사야 했습니다. 쌀 한 킬로그램에 북한 돈으로 1,000원, 2,000원씩 했으니 일반 노동자 월급으론 감당이 안 됐죠. 저희 아버지도 점점 수척해지셨습니다.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월급은 나오지 않고 집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어오셨고 저는 강가에서 물고기라도 잡으려 했습니다.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신 거죠. 병원에 가봤자 약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영양실조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에는 어머니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도 다 마르셨는지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사는 건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16살 소년이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공장에 나가봤자 월급도 안 나오니 저는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날라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 물건을 몰래 가져와 파는 사람들 심부름도 하고 석탄에 나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 한복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잉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가까이 가봤는데 보이부 사람들이 누군가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을 잡았다는 겁니다. 저 반역자를 보라. 조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팔려간 매국노다. 확성기에서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끌려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살던 김 아저씨였거든요. 착하고 순한 분이셨는데 먹을 게 없어서 중국에 몰래 넘어갔다가 잡혀온 거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김 아저씨를 돕지 못했어요. 저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은 김 아저씨를 때리고 욕하고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기처형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운동장에 모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죠. 어머니 손을 잡고 그곳에 갔는데 단상 위에 김 아저씨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 자는 조국을 배신하고 적국에 넘어간 죄로 인민의 이름으로 처형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김 아저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살려고 강을 건넜을 뿐인데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곤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는데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는 쥐 죽은 듯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편찮으셨습니다. 영양실조에 추위까지 겹쳐서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약을 구하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약이 없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이라도 구해야 할 텐데. 중국 약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 약이 없다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더니 왜 약도 없고 밥도 없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 아저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 간 거였을 텐데 그게 죄가 되어 목숨을 잃다니.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압록강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쪽에는 정말 밥이 있을까요? 약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라디오에서 들은 것들이 모두 거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저도 김 아저씨처럼 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선 살 수 없다. 김 아저씨 공개 처형 이후 마을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수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검열을 했어요. 중국 물건 있나? 중국 돈 있나? 중국에 연락한 사람 있나? 하고 말이죠. 이웃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누가 밀고 할지 모르니까요. 장마당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속이 심해져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나마 먹고 살 길이었던 장마당마저 위축되니 사람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일거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병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오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난방용 석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게 석탄이었죠. 저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주워왔지만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발이 얼어 터지셨고 저도 동상에 걸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잘못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 세상인데 왜 어머니가 미안해 하셔야 하나요? 저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도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동네에서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관을 만들 나무도 밥을 지을 쌀도 없었으니까요. 시신을 그냥 산에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찾아뵙지 못했던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손에는 얼어붙은 옥수수 한 개를 쥐고 계셨습니다. 그걸 드시려다 돌아가신 거였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어머니도 저도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누가 옥수수 한 움큼이라도 있으면 나눠 먹고 석탄 조금이라도 있으면 함께 쬐고 했어요. 우리라도 서로 도와야 산다는 게 그분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인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선의만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씨앗이 없어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라도
캐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걸음도 휘청거리셨어요. 제가 어머니 밥 드세요 하면 너부터 먹어라. 엄마는 배 안 고프다 하시며 제게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압록강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마을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쪽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있을까요?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김 아저씨처럼 중국에 갔다가 잡히면 죽는 건데요. 그래도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목숨을 걸더라도 어머니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김아저씨 공개 처형 이후 마을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수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검열을 했어요. 중국 물건 있나? 중국 돈 있나? 중국에 연락한 사람 있나? 하고 말이죠. 이웃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누가 밀고 할지 모르니까요. 장마당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속이 심해져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나마 먹고 살 길이었던 장마당마저 위축되니 사람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일거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오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난방용 석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게 석탄이었죠. 저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주워왔지만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발이 얼어 터지셨고 저도 동상에 걸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잘못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 세상인데 왜 어머니가 미안해 하셔야 하나요? 저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도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동네에서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관을 만들 나무도 밥을 지을 쌀도 없었으니까요. 시신을 그냥 산에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찾아뵙지 못했던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손에는 얼어붙은 옥수수 한 개를 쥐고 계셨습니다. 그걸 드시려다 돌아가신 거였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어머니도 저도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누가 옥수수 한 움큼이라도 있으면 나눠 먹고 석탄 조금이라도 있으면 함께 쬐고 했어요. 우리라도 서로 도와야 산다는 게 그분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인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선의만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씨앗이 없어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라도 캐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걸음도 휘청거리셨어요. 제가 어머니 밥 드세요 하면 너부터 먹어라. 엄마는 배 안 고프다 하시며 제게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압록강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마을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쪽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있을까요?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김 아저씨처럼 중국에 갔다가 잡히면 죽는 건데요. 그래도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목숨을 걸더라도 어머니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밤새 흘러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리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장마당에서 돌아오시다가 그만 힘이 빠져 주저앉으셨다고 했어요. 이웃분이 급히 알려주셔서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땅바닥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는 겨우 눈을 뜨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탈북하자, 어머니를 살리자. 하지만 혼자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때 장마당에서 알게 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조심스럽게 귀띔을 해줬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브로커한테 돈을 주면 도와준다고 말이죠. 브로커요?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저는 그 형을 통해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사람들을 빼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돈은 있나? 한 사람 넘기는데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은 있어야 하네. 5천 위안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평생 모아도 모을까 말까 한 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중국 가서 일해서 갚아라. 대신 내가 먼저 가고 나중에 어머니를 모셔와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혼자 먼저 가라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가서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셔오는 수밖에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중국에 다녀올게요. 거기서 일해서 돈 벌어서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안 돼, 잡히면 죽는다. 김 아저씨 생각 안 나냐? 어머니,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죽어요. 제가 살 길을 찾아올게요. 며칠 밤을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반대하셨지만 저는 설득했어요. 결국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를 믿어보겠다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프로코가 알려준 대로 국경을 넘을 시간과 장소를 외웠습니다. 경비병들 교대 시간, 철조망 약한 곳, 강물이 얕은 곳까지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어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시계, 어머니 옷, 이불까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브로커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그곳에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갈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이 집,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까요? 어머니는 제 짐을 꾸려주셨어요. 옷 몇 벌과 말린 옥수수를 보따리에 넣으시면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들아,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네,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어머니 데리러요. 새벽녘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압록강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꼭 모시러 올게요.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저는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요. 브로커가 정해준 날이 왔습니다. 오후 7시 압록강변의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낮 동안 산속에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치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나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쪽 초소 경비병이 돈 받고 눈 감아주기로 했어. 내가 신호하면 바로 뛰어. 강물은 지금 무릎 정도밖에 안 차니까 빨리 건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브로커가 강변을 살피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달렸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몸을 낮춰 빠져나가고 제 방을 내려가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찬물이 발을 적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첨벙첨벙 물을 헤치며 앞으로만 나아갔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누구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돈을 받고 눈 감아주기로 한 게 아니었나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물을 헤쳤어요. 서지 못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물보라가 튀었어요. 제 바로 옆이었습니다. 또 한 발 탕!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저는 물속에 몸을 낮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발, 제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야 합니다. 꼭 살아야 해요.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몇 걸음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제 발이 강 건너편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제 방을 기어올라 풀숲에 몸을 숨겼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북한 경비병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론 넘어오지 못했어요. 중국 땅이니까요. 저는 풀숲에 엎드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웠지만 살았습니다. 살아서 강을 건넜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멀리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집을 찾아야 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가 알려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또 왔구나. 들어와 빨리. 할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따뜻한 방에 들어가니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마른 옷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젖은 옷 갈아입고 밥 먹어. 얼마나 고생했니? 할머니가 내주신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어요. 김치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몇 년 동안 못 먹던 밥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그래, 마음껏 먹어. 여긴 중국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엔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혼자 집에 계실 텐데 밥은 드셨을까요? 추우시진 않을까요? 제가 탈북한 걸 보이부가 알면 어머니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모셔와야 해요. 그래, 걱정 마. 여기 식당에서 일할 수 있어. 힘들긴 해도 돈은 벌 수 있단다. 다음 날부터 저는 중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날랐어요. 하루 15시간씩 일했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올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밤마다 강 건너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모시러 갈게요.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어머니를 더 빨리 모셔오기 위해서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와 다시 만날 거라고. 이번엔 배고프지 않은 곳에서, 추위에 떨지 않는 곳에서 함께 살 거라고요. 중국에서 1년을 일했습니다. 식당 일, 공사장 일 가리지 않고 했어요. 돈을 모아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브로커에게 연락했더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국경 단속이 심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게 어때? 거기 가면 정부에서 도와주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 한국이요? 남한 말입니까? 북한에선 남한이 지옥 같은 곳이라고 배웠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리 말했어요.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고 탈북자들을 받아준다고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제대로 자리 잡은 다음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요. 브로커의 도움으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간의 긴 여정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기가 정말 남한입니까? 공항은 북한에서 본 평양역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나라 맞습니까? 안내해 주시던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후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 한국어 쓰는 법,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슈퍼마켓이 24시간 문을 엽니까?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됩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보는 것마다 신기했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나고, 병원에 가면 약이 있고, 겨울에도 집이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 꿈도 못 꿨던 일들이었죠. 하나원을 나와 정부에서 마련해준 작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원룸이라고 하는 방 하나짜리 집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텐 궁전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더운 물도 찬물도 나오고, 냉장고에선 음식이 차갑게 보관되고, 난방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 밥을 지어 먹을 때 울었습니다. 쌀이 이렇게 흔한 곳이라니. 슈퍼에 가면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북한에선 쌀 한 톨이 금 같았는데 말이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통장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게 자유로운 나라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브로커를 통해 가끔 연락이 닿았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잘 살고 있어요. 곧 모시러 갈게요. 그래, 아들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너라도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빨리 어머니를 모셔와야 했으니까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문화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음식 맛이 다르고 사람들 행동도 달랐어요. 동무라고 부르면 이상하게 보고 북한식 억양이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챘죠.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모셔올 돈이 모였어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준비하고 연락할게. 그런데 며칠 후 브로커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모셔오겠습니다. 미쳤어? 한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면 간첩으로 몰려 잡히면 죽어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주변 사람들 모두 말렸습니다. 불법이라고, 위험하다고, 미친 짓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해를 키워주신 어머니인데 제가 위험을 무릅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여권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겼어요. 어머니께 한국 사진을 보여드려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중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제가 갑니다. 어머니를 직접 모시러요. 목숨을 건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제 결심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정말 들어갈 거야? 한국 여권 들고 북한에 들어가면 간첩으로 몰려. 잡히면 끝이야. 어머니를 만나야 합니다. 직접 설득해서 모셔와야 해요. 원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국경을 넘어 어머니를 만나고 이틀 후 브로커가 북한 군인을 매수해서 저희 둘을 함께 빼내주기로 했어요. 이틀만 어머니 집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였죠. 오후 5시쯤 저는 압록강변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고향 방이었어요. 강 건너편에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쪽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7시 반쯤 초소에서 군인 2명이 나와 아래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빠르게 헤엄쳐 북한 쪽 강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방을 오르려는 순간 발이 헛디뎠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며 저는 아래로 떨어졌어요. 거기 누구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초소에 아직 군인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젊은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올라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계를 떨어뜨려서 내려왔습니다. 군인이 저를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어머니도 못 만나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위에 올라가니 군인이 배낭을 벗으라고 했어요. 배낭을 내려놓는데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쓰러지며 배낭 속이 보였어요. 한국 과자들 그리고 비닐에 싼 여권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못 내면 끝이다. 저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손에 잡힌 돌로 군인을 제압하고 배낭을 챙겨 제 방을 넘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집 골목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에 들릴까봐 조심스럽게요. 누구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저예요, 어머니.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네가 왔니? 어떻게?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요. 다음날 낮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 계셨어요. 꿈인가 싶어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진짜구나. 어머니, 쓰게 않네요. 어머니께 핸드폰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집 사진, 거리 풍경, 마트 사진들이요. 어머니는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진짜니? 네, 어머니. 한국은 이래요. 우리 함께 가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산속 움막에 숨어서 핸드폰을 켰더니 중국 로밍이 잡혔어요.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왜 안 옵니까?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경비병을 때렸다며? 지금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어. 간첩이 들어왔다고 난리야.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경비병과 싸운 게 발각된 거예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 경계가 선포됐다고 했습니다. 열흘을 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산속 감자밭 움막에 숨어서요. 어머니가 밥을 날라다 주셨어요. 밤에는 몰래 내려가 머리도 감고 했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몸이라 샤워를 안 하니 힘들더라고요. 6월 8일 드디어 다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브로커가 군인을 매수했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국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군인이 말했습니다. 순번이 바뀌었어. 오늘은 안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가 잠복해 있다가 어머니를 덮친 겁니다. 저는 친척 집으로 숨었는데 보이부가 거기도 수색하러 왔어요. 저는 담을 넘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맨발로요. 산 아래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보이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길 바라면서요. 저는 돌멩이를 주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탈북자를 불쌍히 여겨 밥 준 것뿐이야. 내 아들 아니야.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시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려가고 싶었지만 내려가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에 친구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척에게 전화했더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풀려나셨어.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해서 보이부가 풀어줬대. 어머니의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탈출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강을 건넜습니다. 똑같은 길로요. 제 방에서 뛰어내려 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왔습니다. 스물 이틀 만에 탈출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범법자였습니다. 통일부 허락 없이 북한에 다녀왔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며칠 후 새벽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경찰이 들어왔어요. 강우 씨 맞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조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탈북하시기만 하면 된다. 국정원에서 5개월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진실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고?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아, 나 엄마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태국이야. 곧 한국에 갈 수 있대. 어머니가 브로커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으셨던 겁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까지 오신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0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님도 판사님도 제 사정을 들어주셨어요. 국가보안법 대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적용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석방됐어요. 교도소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저희는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아니, 진정한 자유 속에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제가 수감돼 있는 동안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아들 걱정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집으로 모시고 와서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저를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생시예요, 어머니. 우리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추워하지도 않아요. 다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물건이 가득한 진열대를 보시고 놀라셨어요. 이게 다 진짜니? 살 수 있는 거야? 네, 어머니. 마음대로 고르세요. 쌀, 과일, 고기, 채소. 어머니는 하나하나 만져보시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장바구니가 가득 찼는데도 계산대에서 카드 한 번이면 끝이었어요. 신기하다 정말. 카드에 돈이 들어있다니.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북에 남은 사람들, 고향 이야기까지요. 북한에 둔 사람들이 보고 싶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함께 자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그래, 우리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까? 꼭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자유롭게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가끔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느라 힘들어 하시지만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시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천국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에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천국이다. 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꿈, 어머니를 찾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이요. 하지만 눈을 뜨면 옆방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자유란 뭘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북한에 계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린 그걸 빼앗긴 채 살았던 겁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고향에 갈 거예요. 아버지 산소에도 가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안목강변에도 갈 겁니다. 이번엔 자유롭게요. 우리 세대가 통일을 보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꼭 보게 되길 바랍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이 왜 철조망으로 갈라져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는 요즘 교회에 다니십니다. 그곳에서 같은 탈북민 어머니들을 만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위로받으신대요. 저도 가끔 따라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어서, 자유로운 이 땅에 살 수 있어서요.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저처럼 2번이나 강을 건너본 사람이 말합니다.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북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형제, 자매들, 언젠가 꼭 만나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우리 함께 자유로운 그날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